진실수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인천 부평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한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쇠 수리공이 열심히 따고 있었죠. 그 옆에는 보시다시피 20대 남성이 서 있었고요. 자, 대충 짐작되시죠? 그 오피스텔 저 남성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이었죠. 자, 열쇠 수리공 불러서 전 여친 집에 무단 침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붙잡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단순히 문단속 잘하시라라는 정도의 말만 갖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모텔을 가던 중 4살 난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내다 버린 이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자, 7살 아이가 과외교사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서 뇌진탕 증세 또 불안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아이는 수개월 동안 학대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너 요즘 남자친구 생겼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왜 일에 집중을 못해? 자, 이런 얘기를 계약직 직원에게 서슴없이 했던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는데 자, 그러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자, 퇴근 후 사건 반장 시청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해주신 염상민님, 미국에서 제방 봅니다 해주신 박정수님, 사건 반장에 중독됐나 보네용 해주신 박미자님, 그리고 권미첼님, 킹님, 하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추운 날씨에 4살 딸을 도로에 버리고 떠난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옥천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여의도에 있는 지인한테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사건 반장에 나오시는 외부 패널 분들을 요즘 또 시국이니만큼 예의주시한다. 그래서 혹시 또 갑자기 어디 가신다고 또 이렇게 못 나오신다고 하는 거 아닌가? 국회 뭐 이렇게 정치권 말씀이시죠? 정치권. 승재현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뭐 일도 가능성이 예. 그런 거 없으시죠? 앵커님이 걱정이에요. 저는 월급 잘 나오는데 여기 사건 반장에 뼈를 묻습니다. 예. 네. 뼈를 묻으신다고요? 요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알겠습니다.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외부에서 관심을 안 보인다는 것보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저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사건 반장이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면 그 이후부터 아주 추워진다고 합니다. 영하권의 날씨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좀 사건 반장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사건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금 이거 난립니다. 도로에 버렸다. 백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6일 밤 10시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인적이 없는 도로에 아이 혼자 울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4살짜리 아이였는데 이 30대 친모와 20대 남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아이를 버리고 간 겁니다. 경찰은 아이가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으로 신원 확인을 해서 일단 친아버지한테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왜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영하의 날씨입니다. 영하의 날씨고요. 26일 오후 5시쯤인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면서 태워갑니다. 강남 그쪽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서울하고 인천 등지를 남성하고 같이 차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닌 다음에 나중에 남성의 거주지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예. 상당히 좀 먼데요. 고양시에 이동을 한 다음에 아이만 그 근처에 차에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두고 그 자리에 뜬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저 사파만 봐도 저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가 지금 다들 정말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승 의원님, 그러면은 저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에 있어가지고 그 장면이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친모. 자, 저 친모와 차를 운전했던 20대 남성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건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게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에서. 그래서 뭐 채팅을 하면서 친해지고 지금 많은 동선을 봤지만 처음 만난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난 남성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뒤에 있는 부분은 과연 그게 목적이었는지 목적이 아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모텔을 가기 위해서 아이를 저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참 정말 아무리 대한민국이 각박해져도 제가 머릿속에 있는 트라우마 중에 작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의도하신 건 아닌데 옛날에 어머니가 이렇게 그 장사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도매상이라서 이렇게 어디 가서 모래내 시장에서 그걸 이제 사서 와야 되는데 아침에 저를 이제 재워놓고 어머니가 나가셨어요. 제가 그날따라 좀 인찍겠네요.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 5살 정도 됐는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그 어머니 올 때까지 지치도록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아이 4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차에서 내려서 그 차가 떠나는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면 저 어머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자, 소장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남성, 2개월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뭐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실제 오프라인에서 본 건 2개월 만에 처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남자와 드라이브를 하고 가다가 4살짜리 딸 아이를 어딘가에 유기를 하고 그 두 사람은 모텔로 갔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했습니다. 소장님,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남성분들도 너무 황당하겠지만 같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막 속에서 이렇게 열불이 나오거든요.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올 것 같이 아침에 이 기사를 봤는데 기가 막혔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좀 냉정한 시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일단 이 여자가 이 아이가 4살일 때까지는 그럼 잘 키웠을까? 예. 혹시 학대를 하거나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분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건 아니었는데 4살 때까지는 키우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본인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간 일탈의 경험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남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남성이 원하는 것을 했을 확률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그 아이를 그냥 뭐 버리고 우리가 연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그 아이랑 같이 셋이 다니니까 너무 재밌지가 않아서 귀찮다라고 얘기를 했거나 어쨌든 엄마로서는 이제 최악의 엄마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이라도 아이랑 분리하는 게 전 아이의 안녕을 위해서 낫다고 봅니다. 승 의원님, 저는 말이죠. 이 남녀가 진짜 뭐 도덕적이지 않기도 하지만 정말 바보다. 유기견, 유기묘 뭐 이런 경우 저렇게 버리고 가면 주인을 못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람입니다. 4살짜리 아이예요. 저렇게 한다고 나서 저게 자기들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사실 엄마면 자기 아이가 죄송합니다. 약간 목이 메어서 그런데 자기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이가 이렇게 세상에 홀로 내버려졌을 때 분명히 전화번호도 알고 지금 있는 상황에는 그 어린이집 전화번호로 알아서 그 엄마를 찾고 친부를 찾아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저렇게 스스럼없이 버리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점과 남성이 내가 아이를 버리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하다가 처음 만난 남성이 무슨 이유로 무슨 의도로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는지 사실 지금 경찰 조사에서 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버리면 누군가 이 아이를 키우겠지라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말인지 말이 아닌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막 거의 막 터지기 직전이에요, 채팅창이 지금. 네, 범죄입니다. 범죄고 뭐 당연히 범죄가 되죠. 또 이미 채팅창에서 이렇게 같이 유기를 하기로 이 남성과 공모를 했던 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성 또 30대 친모 둘 다 지금 아동복지법상의 유기죄. 쉽게 말해서 자신의 보호 감독에 있는 아이, 아동을 버릴 때, 유기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만약 그래서 다치기를 한다면 유기치상, 치사 이런 것도 성립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거든요. 실제로 우리 아동복지법상에서는 버려두는 거 말고 밥을 며칠 안 먹이는 것도 방임죄가 처벌받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는데 이렇게 버리는 거, 적극적으로 버리는 거 상당히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침몰하는 사람이.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게 아이를 그렇게 정말 심야에 길 한복판에 버리고 나서 자기들끼리는 또 뭐 인근 숙박업소로 가서 밤을 같이 보냈. 야, 그러다 보니까 이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건 힘들면서 남자친구랑 놀 힘은 있느냐? 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오죽 황당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데, 자, 앞서 이제 그 장면이 나갔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죠. 뭐 네. 거기서 더 나온 얘기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에 그 30대 여성이 20대 남성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취재진이 와서 딸만 차에서 내리게 한 이유가 뭐냐? 딸한테 미안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술만 마시면 좀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이건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술 마시고 남편이 행패를 부렸다. 술만 마시면 남편이 행패를 부려. 그거랑 애를 버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었다, 아이를 희생양시켰다고 했는데 본인이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본인의 고통을 아이한테 전가를 시킨 거고 그건 이제 핑계라고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고요. 이 아이는 이 순간 이제 유기를 당했는데 유기 공포가 아마 이 아이한테는 거의 죽음과 같이 평생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거는 그냥 버려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아이한테는 그 공포는 죽음의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유기 공포증, 유기 불안증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됐고요. 이 아이가 당할 고통이 그 여성이 어떻게 다시 이제 치유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승희님이 뭐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저는 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죄명 자체는 이제 영장을 이제 발부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딱 그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 나와야 돼요. 왜 범죄 소명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4살이면 아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분명히 유기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그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생각해서 죄명을 좀 적극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경찰은 이 사건을 유기치상으로 조금 이렇게 격상을 해서 이 두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헤어진 연인에 저희가 또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스토킹 범죄입니다. 김병찬 사건과 사실 다를 게 없는데요. 어제 충북 옥천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알고 보니 이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를 안 만나주고 또 자신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피해 여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자, 일단 피해 여성 20대 여성인데요. 아파트 계단에서 복부에 이제 흉기에 찔린 채 피를 흘린 채 가족들한테 발견이 됐고요. 가족들이 지금 신고를 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했는데 다행히 지금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천만 다행인데.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은 소방 관계자의 말, 또 경찰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어머니가 신고하신 것 같아요. 딸이 칼에 찔렸다, 남자친구가 찔렀다 이런 식으로 접수됐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생미수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처를 보니까 사서 봤으니까. 자, 흉기를 사가지고 왔다. 승희 의원님, 진짜 김병찬 사건 진짜 며칠이나 됐다고. 이자는 뉴스도 안 보나 봐요, 이거. 예? 사실 이게 흉기를 준비해가 갔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에게 그 감정이 격변해서 그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흉기를 준비해 갔다라고 하면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계획적인 범죄는 형량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경찰이 이 사건 잘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계획 범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이게 검찰이나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 범죄가 아니라고 보지 말고 과연 그 사이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신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도 보복 범죄인지 아닌지까지 좀 경찰이 잘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김병찬 사건 또 후속 또 보도가 나와서 그 얘기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김병찬.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인터넷에서 범행 흉기 그렇죠. 이런 걸 막 검색한 흔적이 나왔다면서요. 계획 범죄, 우발 범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흉기나 도구를 미리 준비했냐 안 했냐 이 부분입니다. 예. 본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11월 9일 날 경찰이 신청해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요. 당일 날 바로 회칼이라든지 사시미, 회칼 이런 범행 도구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혹시나 범행을 실행할 때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을까, 안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이런 접근 금지 명령 날 때부터 범행에 대한 계획이나 범행에 대한 어떤 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승희 의원님, 제가 이거 약간 좀 딴소리긴 한데 저도 이제 수습 기자 시절에 경찰서를 돌면서 살인 피의자가 이렇게 조사를 받는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카메라가 꺼진 순간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뻔뻔해요, 이런 인간들 보면. 지금 여기서 이 김 씨가 하는 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해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공부하실 것 같은데 잘못했던 걸 풀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했던 걸 풀기 위해서 찾아갔다면 흉기가 준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람과 같이 함께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흉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갖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스토킹 처벌법이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찰과 법원 단계에서 100m 접근 금지 그리고 SNS를 하지 마라 혹은 서명 경고를 하는데 이런 순간에 그 가해자 입장은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돼요. 지금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하니까 가해자에게 전자감시 장치를 좀 붙여서 가해자가 이 피해자 근처에 왔을 때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100m 접근하지 마세요, 문자하지 마세요 라고 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피해자가 불안하면 위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스마트워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해자에게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적어도 100m 접근 금지와 동시에 병행적으로 전자감시 장치를 붙여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걸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김병찬이라는 자가 얼마나 진짜 파렴치한이냐면 어제 소장님도 보셨죠? 뉴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붙어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기자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지도 이제 귀찮다는 거죠, 자, 그러던 자였는데 경찰 조사를 그래도 뭐가 됐든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나 머리 아프니까 병원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했대요, 지금. 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죽을 상황이 아니고 머리가 아프니까 병원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지금 이 살인범이 할 말이 아닌데 어쨌든 했잖아요. 그리고 회칼을 검색하면서 또 본인의 손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장구도 알아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성은 죽일 수 있는데 본인이 괴롭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흥분해 있거나 굉장히 분노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고 제정신이다.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발적인 살인일 수 없고 굉장히 보복을 작정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본인 위주의 생각만 하는 나르시스적인 자기애적인 증상까지 같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경찰이 말이죠. 계속해서 이런 교제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변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 점검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 저는 말이죠. 이런 거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 뭐 하면 좋겠지만 이게 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 가해자를 붙들고 있어야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조치가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는 그 잠정 조치 4호에 보면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딱 붙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명확하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4호 그 잠정 처분에서 유치 처분해야 되고,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찰이 이렇게 보호 처분하는 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그 지원에 관한 훈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입법 예고한 여가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조치를 제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명이 빼앗기고 있는 이 순간 여전히 그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만을 생각하시겠냐고요. 위험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분리 조치, 완전하고 완벽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21년이 걸렸습니다. 그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예? 진짜 좀 뭐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리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이제는 좀 뭔가 확실한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또 여성들이 죽어가는 동안 또 이걸 방관만 하면서 계속 사건 반장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뉴스만 전해야 되겠냐고요. 예?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0대 남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명문대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한 과외 선생이 7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같은 인간으로 대했는지 의심. 자, 이게 지난 3월 말 있었던 사건인데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 동창생을 감금해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백 기자가 당시 사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 발생 자체는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걸쳐졌었고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건 6월부터입니다. 맞아요. 올해 여름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20대 남성 한 명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20대 남성인데 몸무게가 34kg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함께 살던 친구 2명이 이 동창생인 피해 남성을 감금하고 때리고 음식도 주지 않고 고문해서 결국에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던 건데요. 검찰이 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피해자를 같은 사람으로 대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이게 저희가 여름에 정말 이 사건을 많이 전해드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이거. 이게 모르는 사람의 관계면 그럴 수 있다.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동창생들이에요. 그리고 집에까지 왔던 그 피해자를 다시금 붙잡아서 그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고 방금 백 기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몸무게가 34kg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었고 사실 손에는 결박당한 상처가 존재를 했고 사실 사망했는 순간에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옷을 입지 않는 상태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그 검사의 마음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정말 친구로 정말 인간으로 그 동창생을 대했을까? 이뿐만 아니라 그 영상도 하나 발견됐는데 그 영상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폭행과 또한 어떤 성적 희롱을 할 수 있는 영상물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니 도대체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말이죠.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바 있었지만 피해자의 고인의 부모님들이 몇 번이나 경찰에 고소를 했었던 게 그렇죠. 나중에 또 드러났잖아요. 고소도 상해죄로 이미 고소를 했습니다. 동창생 둘이한테 상해를 당하고 있고, 근데 경찰에서는 이것을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좀 법이 바뀌어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해 사건은 판단을 내리는데 그 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 동창생 피고인 둘이가 피해자한테 가서 고소 취소 뭐 이런 걸 적어라라고 해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시킨 겁니다. 협박을 해서. 협박을 한 거죠. 더더군다나 또 문제되는 건 있어요. 실종 신고를 이미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해 10월 달에도 실종을 했다. 어디 멀리 또 나가버렸다. 또 4월 달 가서도 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실종 신고된 거하고 이렇게 고소 취소, 고소됐다, 고 취소되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했다 그러면 실종이고 뭔가 그 피고인들한테 지금 어떤 둘러싸인 모습이거든요. 확인을 했다 그러면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피고인들, 이 동창들, 이 고인을 숨지게 만든 이 피고인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은 고소에 대한 보복은 아니었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 씨는 뭐 굉장히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안겨드렸고 못 쓸 짓을 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안 씨도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했고 또 저도 적극적인 반대를 못하면서 동참하는 잘못 저질렀다. 무조건 잘못했다. 이제 본인은 그냥 도왔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글쎄요. 살인 의도가 없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저는 또 그것도 굉장히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2달가량을 그것도 친구를 그럼 무슨 뭐 이런 것을 그 방송에서 굉장히 조금 주저되는 표현이 했는데 그럼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혔던 걸 뭐 즐겼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 정도까지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광기와 폭력성, 가학성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더 무슨 일들 못했겠어요? 그런 것을 그런 심리들 2명 다 가지고 있었는데 둘이 친구인지 한 명이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판단을 잘못해서 도왔는지는 좀 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는 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고인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kg이었습니다. 34kg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피골이 상접한 상태. 완전 진짜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자, 어제 이 피고인 둘이 이런 최후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면 제가 사회로 돌아갈 날이 온다면 남에게 헌신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현님, 이 자들은 이미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변호인도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살아갈 날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니, 이미 나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와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왔지만 혹시 어제 우리 김치찌개 케이스 혹시 기억나시죠? 나이가 어려서 또 초범이라서 반성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로 사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는 듯한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피해자의 사망한 나이도 동창생입니다. 똑같은 20대 청년이고 그 20대 청년도 꿈같이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말할 수 없는 2달 동안에 그러한 참혹한 환경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좀 진지하게 피의자의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의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유족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 자식, 내 아들을 진짜 금쪽 같은 아들을 죽여놓고 그 죽인 자들이 제가 사회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그 유족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자, 저는 진짜 제가 뭐 사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야 정말 도대체 법이 얼마나 물렁하면 아주 그냥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렇죠.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일단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주된 범죄는 특가법상의 보복 살해, 보복 강금, 공동상해, 공동강요, 강요 한 명을 두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걸 다 하나하나 제명으로 입건을 한 다음에 구형까지 했습니다. 이 나옵니다. 2달 동안 이 폭력을 했던 거는 결국은 피해자한테 전혀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미필적,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지금 구형을 했는데요. 또 뭐 이거 말고도 또 이 동선을 알려준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방조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은 징역 3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 주된 혐의를 했던 두 사람한테는 제일 중형인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좀 짧게 일단 무기징역을 구형은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과연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사실 사형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보복살인죄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뭘 잘못했다고 형사적으로 나를 신고했다고 보복해서 살해를 한 겁니다. 아주 중한 범죄인데 그럼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거는 우리 현행법상에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돼 있고 한 명을 살해했을 때는 사형을 잘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구형을 무기징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원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했기 때문에 또 다운을 해가 뭐 징역 30년이라든지 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우리 계속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중한 사건이에요. 한 명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들을 또 더더군다나 동창생인 같은 20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중하게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금 이 사건도 정말 지금 엄청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피눈물 그림 어떤 일이죠? 네, 7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거나 아니면 양쪽 눈에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 아이는 과외 선생님한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에 딱밤을 때리기도 하고 또 가슴팍을 확 잡아당겨서 억지로 앉히고 또 주먹으로 머리 때리는 모습 고스란히 CCTV 웹캠에 다 찍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간 맞았다고 합니다. 이 가외 선생님 아이에게 어른들한테 말하면 너 더 맞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말은 못하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박 변호사님 일단 어떤 학대가 이루어졌는지부터 그렇죠.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왜 이렇게 CCTV에 찍혔고 이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CCTV를 뭐 방마다 설치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아이가 평소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직접 좀 봐야 돼요. 실제로 사실은 뭐 CCTV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유아든지 아이든지 이런 설치하는 공방에 설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평소하고 달리 보이는 아이 공부방에 CCTV를 설치하니까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폭행 사건, 협박 같은 게 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승 의원님. 그 7살짜리 아이의 입을 봉하기 위한 무언가의 행동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페다고지, 유아 페다고지는 유아 그 심리를 이야기를 하면 뭐 옆에 계시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했는 그 경험을 살피면 아이가 부모가 전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존경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선생님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최상의 높은 사람. 이 아이에게 내가 했는 행동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너에게 더 나쁜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한테는 천천병력 같은 폭행인 거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서 어른의 시각에서 뭐 너 그런 행동하면 더 나쁜 사람이고 내가 너한테 더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레토릭에 지나지 않지만 7살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도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에게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당하는 걸 이야기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오죽했으면 부모가 CCTV를 설치했겠습니까?
자, 이 역시 소장님이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그림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아, 소장님, 만약에 내 아이가 저런 그림을 스케치북에다 그렸다. 저걸 만약에 딱 발견했다. 네. 정말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별히 뭐 가정 환경에 문제가 없고 아이가 이제 몸이 아픈 데가 없는데 저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제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다행히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들이 아이에게 심리적인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도 달고 지금 보면 이제 얼굴 전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감과 무서움을 뜻하는 빨간색 뭐 피 같은 예. 걸로 막 해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이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이의 순수성을 이용한 이 과외 교사가 너가 이거 얘기하면 넌 더 맞을 수 있고 니네 엄만 더 속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얘기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7살 아이는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럽게도 그림이나 행동으로 본인의 심리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치료, 놀이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 아이가 지금 그림에서도 저렇게 나왔고 행동으로도 계속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모님과 같이 공연을 가서 공연을 보았는데 지금 그림도 보면 정말 무섭고 슬프고 이 아이의 마음이 알겠잖아요. 저런 데다 예. 반창고도 붙여놨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는데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인사하려고 막 반갑게 웃으면서 내려왔는데도 아이가 너무 무섭다고 막 도망가서 바닥 아래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어른이 무섭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정말 좋고 행복한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극심한 공포심과 사람에 대한 대인 불안증이 있는지 나아가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도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이 선생님은 뭐 화풀이로 이 아이를 데린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정말 마음 상태가 정말 폐허가 될 만큼 상처가 컸던 거죠. 예. 자, 일단 아이의 부모는 이 과외 선생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자, 백 기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7살짜리 아이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실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과외 선생 경찰한테 이제 처음부터 폭행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아이가 문제 제대로 풀지 않고 멍 때리고 있어서 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피해 아동 말은 좀 다릅니다. 첫 수업이 지난해 3월이었는데 8개월 정도 폭행이 이뤄졌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수업부터 때려서 아팠어요.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도 안 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 추측으로도 뭐 안 때렸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때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믿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7살 아이가 수업을 하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그것도 노력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우리 그 CCTV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순하고 예쁜 그냥 아이예요. 근데 예. 그런 아이가 멍 때렸다는 거는 결국에는 말도 안 되고 본인이 밖에서 있던 일을 그냥 아이한테 투사해서 그냥 화풀이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또 맨 처음부터 때렸다는 아이의 얘기의 신빙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다들 한마디씩 해주고 계시는데 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죠. 자, 재판부에서는 그런데 이 과외 수업을 받은 8개월 가운데 이 과외 선생이 저지른 이 학대 2개월치만 유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논란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이 진술에 따르면 첫날부터 그냥 3월부터 때리기 시작해 쭉 때렸다는 건데 선생님은 8월부터 한 2달 정도만 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린 사람 말이 맞겠습니까? 맞은 사람 말이 맞겠습니까? 아유, 말할 것도 없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2개월 정도만 인정을 했어요. 2개월 정도만 인정하고 또 초범입니다. 또 상습성이 크진 않고 반성을 하고 있고 또 피고인 건강 이런 상태를 고려해서 실형을 하지 않고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제가 뭐 방송에서도 저의 뭐 어렸을 때 뭐 정말 있었던 뭐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 얘기 아직 지금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기억이 난다 하면서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엄청 이 아이 어르신이 될 때까지 계속 이게 남을 거예요, 이거. 근데 너무 이게 집행유예 또 집행유예. 법원에서 저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감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이에게 폭행은 약한 폭행이고 어른에 대한 상습 폭행은 강한 폭행이다. 만약에 어른에게 이러한 폭행을 했을 때 과연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 과외교사가 어른에게 합의받지 않았는데 집행유예 나올 수 있을까? 그냥 과외교사가 아이에게 딱밤 정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게 아이에게 얼마만큼 큰 충격이 있을까? 좀 쉽게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이 부분 꼭 좀 법원이 다시 한번 고려해서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서 좀 제대로 된 형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하고 회초리를 때린 치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온 여성에게 생겼던 일이죠. 네, 지난 8월 27일 저녁 8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퇴근하면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사실은 가장 편안한 곳이잖아요. 예. 편안하게 들어오는데 뭔가 섬찟한 느낌은 들었지만 별 문제 없이 이제 자신의 자리에 가서 뭐 지인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뭐 누가 들어오거나 할 뿐 당연히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섬찟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지 마라 라면서 귓가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 예. 직장에서 동료로 잠시 근무했던 사람이고 너 혼자인 거 안다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끌고 가서 뭔가 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행스러웠던 게 통화 중이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고 통화가 끊어지니까 그 놀랐던 사람이 갑자기 지인이 집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고인 40대 남성 한급히 도망갔고 나중에 아파트 주변에서 경찰에 붙잡혔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시로 들락날락. 자,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게 저 범행 당일이 첫날이 아니었다. 네, 지금 이 사건 소개해드리는데 바로 가족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40대 남성은 같은 직장을 다닐 때 그 피해자가 이사 문제로 집 비밀번호를 말하는 거를 기억해뒀다가 범행에 이용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 남성은 1시간가량 이 집안에 있었는데요. 일단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베란다에서 테이프를 가지고서 숨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끔찍한 거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부터 피해자 집에 계속 들락거렸는데 피해자는 차 예비키랑 금품이 없어졌다면서 이 사람의 범행으로 보고 또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자입니다. 자, 소장님, 일단 앞서 그 사파를 보셨겠지만 사파만 봐도 무서워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또 소름 끼치시겠지만 아마 여자들이 느끼는 그 공포는 몇 배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런 일이 나에게 만약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이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내 집이에요. 퇴근한 직후예요. 가장 노곤한 몸에서 내 집에 들어가서 그냥 소파에 팍 쓰러진 상태예요. 너무나 안전한데.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괴한이 들어온 것도 너무 무서운데 거기다가 말 시키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얼굴 보니까 아는 얼굴이에요. 와, 이건 진짜 여성으로서는 가장 극심한 정말 몇 중의 고통이고 공포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정말 황당했던 것이 그때 강윤성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을 때였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또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2007년에 이미 20대 여성을 상대로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신상 공개도 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는데 이번 범행 때 전자발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예. 앞서 그 교제 살인, 그러니까 유사 교제 살인 사건도 그렇고 이자의 범행도 그렇고 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전자발찌, 강윤성 때문에 전자발찌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며칠 뒤에 전자발찌를 차고 이런 짓을 벌입니다. 죄책감의 감수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뉴스도 안 보나 봐요, 이런 사실 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고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원래 죄책감의 감수성이 제로로 수렴한다는 건 사실 사이코패스적 정상이 분명히 보이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10년을 살고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이렇게 수십 번 들락날락 했다면 과연 우리 교정당국에서 이 사람을 과연 이렇게 그냥 형기가 마치고 나오는 것만이 정답이고 그냥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이 해답인지 혹시 이런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아직 개선교화가 덜 됐다면 지금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중간적 처우가 필요한 거 아니냐. 바로 형기만 끝마치고 무조건 세상에 나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라는 고민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전자발찌라는 게 위치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발찌 정말 효용성은 있는 겁니다. 효용성은 있는데 그게 충분하냐고 물었을 때 성범죄를 막기에 충분하냐고 물었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98% 이상의 어떤 법 감정이라면 법무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중간처우, 보호수용 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입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자 일반 성범죄가 아닙니다. 주거침입,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강간 미수죄가 되고요.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사전에 이미 계획돼서 미리 몰래 주거에 침입했고 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두려움은 뭐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뭐 재판부는 그렇게 보고요. 정신적 고통이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징역 10년을 받은 전과가 있고 또 이미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았는데 또 같은 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엄벌이 필요하다. 징역 12년. 지금 40대잖아요. 그럼 10년 살고 나와서 지금 저런 행동했잖아요. 12년? 중형이냐고 고민했을 때 이 사람 나오면 50대예요. 그럼 50대면 똑같은 일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형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12년 동안 정말 교정당국에서는 이 사람의 진짜 성충동을 어떻게든지 좀 치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 필요하고 이게 제대로 어떻게 재범 위험성이 사그러들이지 않았다면 50대에 출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로운 보호수용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신체의 자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이 성폭력 피해자들 트라우마 치료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당연히 있고요. 뭐 성폭력 피해자들도 그렇고 아까 그 아이처럼 어렸을 때 말도 안 되게 맞은 것도 그렇고 사실 노력을 하지만 이런 어떤 그 트라우마를 경험한 그 공포증이나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큼 시간이 지나야 치유될지, 과연 완치는 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쓰여지는 그 아픔의 시간과 고통과 돈과 에너지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렇죠. 물론 뭐 심리 상담이라던가 뭐 홍수법, 체계적 둔가법, 약물 뭐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도록 전문가와 함께 노력은 하겠지만 그들이 그 지불해야 되는 그 많은 시간과 괴로움과 돈과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회초리 꺾어와.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사건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인데 이 대학병원 의사가 병원 직원에게 몇 달에 걸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특이한데요. 2015년 10월에 만찬 행사를 이 직원이 망쳤다는 이유로 골프장 VIP 룸으로 불러서 회초리를 구해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갖고 오니까 자세를 취해라 한 다음에 이 회초리로 직원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진짜.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희롱 발언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 의원님? 이게 진짜 이해가 엉덩이를 때리는 것 자체가 저는 성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위에 있는 말 자체는 그건 논외로 치고 예. 어떤 신체의 부위에 그 부위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도 아이에게 이렇게 폭행하면 안 되는 지금 작감의 상황인데 어디 직장에서 다른 동료에게 이런 행동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말씀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말씀 올리면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 크림을 발랐나? 라고 이야기하고 저 다음 말이 너무 무서운데 몸에 잔털이 있는데 면도하냐? 그 잔털이라는 건 가까이 들여다봐서 얼굴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치과에서 전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이거 외모에 대한 이야기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했냐? 그다음에 정신은 다른 데 팔려 있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저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죠. 다음 날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가해자 그 의사를 형사 고소했죠. 네, 성희롱 성추행이다 보니까 형사고소를 했는데 공소 사실을 살펴보면 이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업무 고용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측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격과 업무 지시에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계약직이었는데 이 계약직 유지 여부에 대한 걱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가해 의사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왜 무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사실은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이 원칙이고요. 또 증거가 입증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입증이 또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항소심재판부가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뭐 회초리 이런 게 보통 일어나고 지어내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가 이 불필요한 접촉을 또 두려워했고 또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의사가 추행을 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진술 자체는 뭔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피해자 진술밖에 지금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1심, 2심 공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무죄가 나오니까 이 치과 의사 잘 됐다 하면서 이 피해자 그러니까 그 엉덩이를 맞은 여성 또 그 엉덩이를 맞았던 피해자를 위해서 법정에 나가서 뭐 증언을 했던 이런 증인들 뭐 다 이렇게 또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 걸렸다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서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걸 계속 지켜보다가 이 형사 사건이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이렇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피해자를 도왔던 정인 그리고 그 정인들에 대해서 무고 그러니까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고소 고발을 하는데 동참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증거를 위조하고 그 다음에 그 법정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으로 지금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또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소송까지 지금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가해 의사가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로 처분되었습니다. 즉 위정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고 증거 변조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민사까지 걸었어요 이 피해 여성이. 재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요. 형사재판 한 번, 두 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니까 본인이 진 상황이죠. 뭐 무고 고소도 있고요. 민사재판이 한 번, 두 번 대법원에 가서 결국에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4번을 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형사 2번 지고 민사 주고. 그래서 2015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소송이 6년이 지난 이후에 대법원에서 결국은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그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일단은 성추행하고 성희롱은 좀 다른데요. 이 사실관계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피고가 이 나쁜 짓을 하거나 특히 성적인 희롱을 했던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날 상황을 봤을 때 자선 만찬이 망친 것도 맞고 또 해초리감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 나무를 구해야 하는데 나무가 크니까 그걸 잘라라고 했던 거. 이게 사실은 지어내긴 좀 어렵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밀쳤는데 살집이 있다고 말한 사실. 이 등등을 봤을 때는 그런 말들은 했던 것으로 보고 그런 말들 했다라는 거는 성추행에는 해당할 수는 없지만 아닐 수 있다고 선 치더라도 이 성희롱, 이 피해자에 대한 이 성적인 굴욕감, 수치심을 느낄 만한 업무상에 느낄 만한 그런 행동으로 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이 부분을 다시 발하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형사 1심, 2심 패소했고요. 민사까지 해서 1심, 2심 패소했는데 세 번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저도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요즘 세상에 말이죠. 네. 야, 너 남자친구 있어? 이런 말 쉽게 못합니다. 직장 선후배 뭐 제가 백 기자한테도 뭐 이런 말 못합니다. 그렇죠. 예? 백 기자 역시 저한테 말 그렇게 함부로 못하고요. 네. 남녀간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남자친구 있어? 야, 너 요즘 화이트닝 크림 쓰냐? 뭐 잔털 정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 고소하세요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 그게 다 무죄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거가 부족해서 뭐 무죄가 나왔다라고 쳐도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접어야 되는데 이 가해자가 무슨 생각으로 도와준 사람들까지 이제 싹 다 무고죄부터 이제 다 더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아 정말 이 여성 너무 힘들었겠다. 6년 동안 제 주변에도 보면 법정 싸움 한 번 하는 것도 진이 다 빠지고 지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 4번, 5번이나 이 법정 싸움을 했어야 됐고 그 대상은 나보다도 훨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패소하기 때문에 본인의 서러움, 본인의 억울함, 절망, 분노도 있고 또 거기에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까지 다 지금 무고죄로 고소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안한 죄책감까지 있어서 이 여성이 어떤 힘으로 이렇게 6년 동안 이 싸움을 이어올 수 그러니까요. 있었을까라는 생각 들고 네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지금 일부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회초리 구해 오라고 그걸 정말 갖다 줬단 말이야? 어?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돼서 내가 묻는 말이야. 자, 그랬더니 밑에 대댓글로 여러 말들이 달렸는데 너도 계약직 해봐. 그러니까 너 백수. 내 말이 뭐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짜. 위치에 안 가본 사람은 어. 그 마음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시간 강사를 했을 때 뭐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학기에 강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8월이나 7월 달쯤 연락이 오면 9월 강의가 있는 거고 그게 연락 없으면 그냥 그 해 2학기는 그냥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그 치과의사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안 할 수 있을까? 그걸 인간에게 정말 기대할 수 있을까? 그분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 후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무슨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게 뭐 절반의 승리라고 봐야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끝났고요. 또 무고죄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민사에서 1, 2심 졌지만 대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법원이 아니면 좀 이렇게 성찰을 해라. 제대로 좀 이게 성추행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의미에서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이 피해자죠. 피해자고 민사에서는 원고입니다. 원고 측 여성 측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 밝히고 있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이제 좀 성추행이나 이런 불법 행위 민사 사건이라 최소한 이런 식으로 좀 판결이 좀 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사흘 전 서울시 송파구의 한 사거리, 아이를 품에 안고 서성이는 여성이 보이고요. 아이의 머리와 다리는 축 처진 채 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모자에게 달려갔는데요. 기사는 의식이 없는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가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때까지도 구급대원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신고를 취소하라고 한 택시기사, 아이와 엄마를 택시에 태워서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직접 안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이 엄마가 택시비를 건네자 기사는 이를 거절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켓컬리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모임을 가져 논란입니다.
닷새 전 경기도 김포의 한 호프집에 모인 25명의 사람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같은 부서 직원들인데요. 새벽 업무를 마친 후 다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의 술집과 식당에는 최대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죠. 사진대로라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논란이 일자 마켓컬리 측은 해당 날짜에는 신고된 회식이 없어서 사적 모임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퇴근 이후 사적인 모임까지 회사에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방역 수칙 위반인 걸 몰랐을까요? 백 기자. 이게 지금 뭐 사적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고된 회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 제보한 사람들은 단체 채팅방이 있고 거기서 올 거냐 안 올 거냐 투표도 하고 또 회식비도 3만 원씩 걷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적 모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 또 선배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일반 사원들은 빠지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수도권 술집과 식당은 최대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25명 저렇게 모이면은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자, 뭐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겠죠, 무슨? 네, 마켓컬리 측은 이제 사적 모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않았고 회식 신고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사를 해서 이게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인사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 어겼으니까 그거 주도한 사람도 적절한 처분을 감당을 할 것이다. 교육도 우리는 충분히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택시 기사분의 그 영상 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대단하십니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자, 딱 보고 바로 나옵니다. 야. 나와서 아이를 확인을 하고요. 축 늘어져 있으니까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걸 잘했던 이유가 있어요. 올 초까지 유명한 호텔의 안전관리자로 담당자로 일을 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올해 호텔이 매각이 됐대요. 아. 매각이 돼가지고 그만하면서 택시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본인이 지금 내가 했다 자랑한 게 아니에요. 예. 친구분, 지인이 이거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제보가 지금 됐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라 자랑 안 합니다. 이런 저 거. 기사분의 친구분이 그렇죠, 지인이죠. 내 친구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네. 하면서 제보를 하신 거예요. 영웅이에요. 영웅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차선을 변경하던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흘 전 편도 2차선 도로 왼쪽 차선에 있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가 충격을 받고 옆으로 회전하는데도 덤프트럭은 승용차를 밀며 계속 달렸습니다.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인도 사이에 끼인 채 찌그러졌고 그제서야 트럭도 멈춰 서는데요.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아동학대 살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4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최소 2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 이 여성은 상습적인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숨진 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아빠에게도 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는 강한 충격을 받고 대장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아이가 숨진 지난 20일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학대 사실은 인정하는데 당시 사건은 기억나지 않는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약간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 학대 사실 한번 다시 짚어보면 평소에 밥을 잘 먹지 않고 잠을 잘 자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효자손으로 다리나 또 몸을 때렸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도 사건 당일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든 아니면 당시에 보도됐던 것처럼 술병이 옆에 있었잖아요. 예.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든 어느 쪽이든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또 경찰에는 육아 스트레스와 생계난 때문에 좀 고민을 했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에서도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아이가 대장 파열이 사망 원인으로 지금 그렇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이 파열됐다는 건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상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구속될 때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이 됐었어요. 그럼 치사는 과실이 이제 적용됐다는 겁니다. 근데 밟았고 죽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살해죄, 고의범죄라고 봐야 될 수 있어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지금 적용을 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법이 바뀌었어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에 원래는 없던 제명이긴 한데 이른바 정인이 사건 때문에 예. 아동학대 살해죄가 범죄가 신설이 됐고요. 이거는 사형 무기 7년에서 징역입니다. 예. 아주 중하게 존속 살해죄랑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요 범죄가 적용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차량을 밀어버린 그 덤프트럭 영상 다시 한번. 아, 진짜 이거 완전 영화입니다, 영화 이거.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거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죠. 저건 고의에 의한 덤프트럭이 앞에 지나가는 저 보세요. 저 자동차에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막. 예, 뭐 손괴를 하는 건데 저는 저 손괴라고 바라보기도 어렵고 지금 뭐 보통은 이제 부딪히면 뭐 난폭운전, 특수폭행 이렇게 가는데 아니,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해요? 저는 저 덤프트럭 운전사를 제가 수사한다면 조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덤프트럭이 일반 승용차를 부딪히게 한다면 일반 승용차는 종이장 같이 구겨질 수 있는 상황인데 덤프트럭 운전자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안에 승용차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를 저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닌 듯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저 덤프트럭 운전자 전혀 사고 한마디 없이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천히 걸어 나와가지고 사고 직후에 예. 아, 당신 어디서 튀어나왔어? 오히려 자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 보자고. 그러더니 제가 잘못했네요 하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수습 처리하지 않고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뺑소니 운전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찰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라 좀 분명히 고의에 의한 형법상의 범죄로 봐서 입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은요, 아기들 특집입니다. 저희가 이벤트 하느라고 사연이 좀 밀렸어서 오늘 좀 몰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기 보여주시죠. 자, 오정현님의 아기 하람입니다. 주말 육아가 너무 힘드시대요. 특히 사건반장 없는 주말 육아가 힘드시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아기. 자, 푸름님의 아기 윤슬입니다. 생후 60일 아기라고 저렇게 머리맡에 60 숫자도 있죠. 아침에는 동요 듣기, 오후에는 사건반장 시청으로 하루 일과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미영님의 아기 예준입니다. 자, 미영님은 3시 예약을 걸어놓고 사건반장을 보신대요. 그럴 때마다 저렇게 댕댕이들이 육아를 또 분담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람이, 윤슬이, 예준이 모두 무럭무럭 자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 이거 뭔가 영화 같습니다, 이거. 네, 경찰 특공대팀이 어느 가정집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보디캠으로 촬영된 거라서 화면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상황도 좀 위급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inish calling the
실제 상황이잖아요, 이거. 네, 지금 총에 맞은 게 인질범입니다. 루디 앤더슨이라는 45살 남성은 이날 이 아파트에서 한 여성을 총으로 위협해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He's got a gun to someone's head. What? Look, or a knife. 예, 보시는 것처럼 인질범이 여성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와. 위협하고 있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 인질범을 사살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인질 저 여성 괜찮은가요? 네,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을 때 여성은 겁에 질린 채 자신의 고양이를 찾아서 또 울부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을 안전하게 구출해냈고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경찰이 인질범의 신상 정보와 함께 경찰 특공대 영상을 공개했는데 남성은 인질극을 벌인 것 외에도 거리에서 14살 소년에게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고 세상에. 또 시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훔치기 위해서 총을 쓰려고 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남성을 사살한 경찰관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아유, 뭐 징계는 무슨 징계예요.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자, 다음 현장 홍콩으로 가보시죠. 네. 아, 불안합니다, 이거. 전철역 같은데요. 승강장에 사람이 어머! 오! 갑자기 한 남성이 뭐야, 이게 지금 그냥 있던 여성을 밀어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네. 여성이 아, 남성을 진짜 지나치고 이거 걸어가고 뭐야,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밀어버리자 여성은 선로로 지금 떨어졌는데요. 아니, 왜 저러는 거예요, 저거? 네, 승강장으로 떨어진 후에 곧바로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다행히 어깨와 손에 타박상만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행이다.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신적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네. 저 남성은 지금 홍콩 철도 직원들에 의해 목격된 후에 경찰에 바로 체포됐습니다. 운송업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신질환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 이건 또 자, 뭘까요? 횡단보도 위에 한 아이가 아기죠, 엎드려 있습니다. 아기 앞으로는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게 횡단보도 또 신호등이 빨간불일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아기의 엄마로 보인 여성이 아기가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네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 빨리 들쳐업고 저도 화가 납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목격자 말에 따르면 저 여성 갑자기 횡단보도를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내려놓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는 영상을 지금 촬영했습니다. 아, 왜 저러고 보는 살아? 것처럼 아기 바로 앞에 차량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에 아기의 모습을 담는 것에만 집중을 했고요. 심지어 아기에게 아이고. 재밌지 않느냐라고 재밌지 않느냐고요? 아기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좀 더 알아듣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한번 들어보죠. 예, 예. 挺高兴啊，应该挺高兴的，我还省事儿了都。 자, 지금 바뀌었죠, 횡단보도. 파란불인가 봐요. 사람들이 네. 건너요.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기어가는 아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죠. 심지어 여성 먼저 앞으로 가더니 아기가 스스로 기어오게끔 또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 지역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기록이 됐는데 내복만 입고 있는 아기 얼마나 추웠을까요? 영상이 온라인 통해서 퍼지자 누리꾼들 아기 안전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영상만 찍으면 되나?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라면서 여성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소장님. 이거 엄마 아닙니다. 이거 엄마 아니에요. 하는 집 보면. 소장님 뭐예요, 진짜?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관종이겠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저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막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거겠는데 생각보다 우리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다 정상인이거든요. 이거 불안하잖아요. 저 아이 막 달려가면 어떡해요? 계속 키워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자, 다음 현장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콜롬비아의 횡단보도입니다. 이것도 뭐야? 오늘 횡단보도 왜 집입니다. 그래? 한 여성이 횡단보도에서 뭔가 하고 있죠. 예. 이분은 축구공으로 묘기를 부리고 있으면 저랑 비슷한데 실력이 축구공으로 무릎과 발로 튕기는 기술 또 헤딩도 한번 요거죠. 요거 트래핑. 아싸.
화려한 묘기를 어.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당연히 바람 부릴 때만 저러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어. 해야 됩니다. 자, 네. 올해로 20살인 마리오 호세라는 분인데요. 이 지역에서 교차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횡단보도에서 축구공 묘기를 부리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됐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신호 대기 중에 횡단보도에서 축구공 묘기를 부리면 운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호 대기 중에 호세 씨의 묘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돈도 좀 벌어요. 한 관중으로부터 1,000페소, 우리 돈으로 한 23,000원 정도 받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제법 많은 돈을 벌고 프로 의식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 씨의 꿈이 뭔지 압니까? 저 선수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농구 선수를 하지 않겠죠. 농구요? 저렇게 잘하는 농구를 하지 않겠죠. 아, 프로 그렇죠. 축구 스타가 되는 게 꿈이고요. 아. 그 전에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렇게 돈을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호세 씨, 호세 양이라 하겠습니다. 호세 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No matter how many obstacles we encounter along the way, you always have to know how to get ahead and achieve what you want and love. 자, 영어죠, 이거 다. 자, 언젠가 프로 리그에서 호세 씨를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굿럭.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브라질로 가보시죠. 바다입니다. 네, 해변에서 한 남성이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개가 같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 이곳에서 개 서핑 페스티벌이 열린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개들이 지금 보드를 타고 있어요. 네, 내 다리를 쫙 펴고 지금 안정적으로 서 있는 모습 보이시죠? 견주들이 노를 저어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면 개들은 저렇게 중심을 잡고 파도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더 잘 타는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도 또 집중력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견주와 개의 협동심이 중요해 보이는 개 서핑 페스티벌. 어느덧 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자, 누가 우승을 했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이 남성과 검은 개입니다. 둘은 이전에도 개 서핑 대회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우승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Estou bem emocionado, estou bem grato de ter vindo aqui e ter ganhado esse título aqui. 네, 물론 모든 참가자들이 서핑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초보자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서핑 초보 개들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개 잘하네요. 자, 마지막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하, 이건 또 뭘까요? 네, 플로리다의 한 해변인데 한 남성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는지 낚싯대가 휘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남성이 낚싯줄을 잡아당기자 독수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네, 남성이 낚은 건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상어였는데요. 이 모습을 가까이서 보던 독수리가 저 상어를 탐낸 겁니다. 심지어 독수리는 상어를 훔친 뒤에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모두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인간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죠. 남성들은 독수리가 상어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자 결국 낚싯줄을 끊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 독수리 플로리다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2번이나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에 새끼였었는데 둥지를 떠나려고 하다가 3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왼쪽 다리가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보호센터로 옮겨져서 물리치료, 레이저 치료 받았다고 합니다. 7개월 뒤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졌는데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영양실조로 다시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게 됐고 저기서 사냥과 비행 연습 수없이 한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오랜만에 목격된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태블릿, 핸드폰 아무튼 다 건들지 마시고요. 좀 이따 돌아오죠. 시네어 롱입니다. 이렇게 따뜻한데 왜 가벼워? 뭘 입어도 다 어울리네. 총평, 겨울 끝장템이네. 다운의 혁신으로 진하게 핫하게 K2 시네어. 요즘 아이들 겨울엔 따뜻하면 됐지. 저 봐라, 난리 나네, 난리 났어. 근데 엄청 폼 나긴 하대.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돌. 스투키 다운 아이돌.
자, 오늘 정말 5,500여 분 정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실시간 또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비가 와서 그렇다고요? 진짜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시? 와서 뼈를 묻는다며. 진짜 너무한다 진짜. 내일도 와라. 예, 아무튼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사기 말기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단받은 지 3주 만에 남편이 외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박지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는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넘어와 주시죠.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하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